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7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여러분들은 2교시 끝나고 모두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비는 교실에 선생님만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2021년 1학기 마지막 동아시아사 수업을 이렇게 혼자서 녹화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 원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선생님이 녹화로 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올리는 수업들의 조회수를 보니까 한 10회 정도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16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만 수업을 듣는다는 소리인데 그 학생들도 과연 정말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이번 수업까지 마무리까지 잘 하면서 1학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2학기에도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의 상황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센고쿠 시대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무로마치 막부가 가지고 있는 봉건적인 주종 관계라고 하는 이 막부의 통치 구조가 결국에는 막부와 쇼군의 권위가 그리고 힘이 약화됨에 따라 지방 무사들이 독립적인 세력들로 성장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다이묘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이묘들의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지방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 다이묘라는 무사들 사이에서 일본 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한 100년 정도 전개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센고쿠 시대,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일본의 센고쿠 시대 역시 중국의 전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는 굉장히 어지러운 혼란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센고쿠 시대의 통일 그리고 임진왜란 직전의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중엽으로 가게 되면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항로의 개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아시아에도 지금까지 직접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서양 유럽 세력들의 세계의 문화와 기술 이런 것들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연도 딱히 외우더라는 얘기 한 적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개 중요한 연도는 외워두면 좋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요런 거, 요 단원에서 공부할 때 요거 3개의 연도 정도는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꽤 유용할 것 같아요. 1392년 조선의 건국이고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가 1592년입니다. 1392, 1492, 1592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지금까지 비단길이나 바닷길이나 초원길 등등등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역을 하고 있었던 서양 유럽 세계와 동아시아의 세계가 신항로 개척으로 직접 만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유럽 상인들이 이 바닷길의 끝에 있는 일본 에 와서 교류를 하고 문물을 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엇이냐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온 것이었고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당시 가장 최첨단 무기였던 조총을 전파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1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일본의 센고쿠 시대는 통일되는 어떤 극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조총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새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총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식 명칭은 화승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그죠? 손가락을 굽힐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총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쟁의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모든 다이묘들에게 다 알려지게 됐죠. 그죠? 다들 총이라는 무기를 잘 쓰고 있었는데 이 여러 다이묘들 가운데에서도 이 총이라고 하는 무기를, 조총이라는 무기를 굉장히 잘 썼던 기가 막힌 전술로 그 조총을 활용했던 다이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다이묘는요 굉장한 천재였어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다이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어떻게 하면 다른 다이묘들과의 경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오다 노부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다이묘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땅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전쟁 시에 군인으로 동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요럴 때에는 특히나 이제 농사일이 바쁘기 때문에 농민들을 농사짓게 해야 전쟁에 필요한 식량이나 자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농번기, 농사일이 바쁠 때 다른 다이묘들은 대부분 전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 곳곳에 땅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뭐 거지라든지 불황자라든지 아니면은 주인을 잃은 무사 이런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직업 군인으로서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독자적인 군대를 조직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다이묘들이 농사짓기 바쁠 때 이 직업 군인으로 구성된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다른 다이묘의 영역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다이묘들은 이런 어떤 오다 노부나가의 기습적인 공격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 외에도 아주 기발한 어떤 여러 가지 전술을 개발해내면서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전쟁의 재능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를 굉장히 잘 활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당시 조총은 총이긴 하지만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의 총이었습니다. 한 발 쏘는데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걸려요. 제일 먼저 총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총알 넣기 전에 열심히 수세미로 닦아가지고 총구를 닦습니다. 그 다음에 총알을 또로록 굴려 넣어요. 그 다음에 총을 이렇게 딱 어깨 위에다가 팔 위에다가 걸쳐놓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주머니에서 화약통을 꺼내서 화약을 탈탈탈 털어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심지에 불이 붙는 심지를 거기에다가 꽂아요. 그 다음에 불을 가져서 심지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심지가 불이 치 하고 타들어가다가 화약이 팡 하고 터지면서 한 발 발사되는 게 당시의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 잽싸게 막 쑤시고 넣고 불치고 해도 한 발 쏘는데 2분이나 3분 정도 걸리는 무기가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총이라고 하는 무기는 한 발 쏘면은 그 다음에는 내려놔야 되는 무기였어. 왜냐면은 총 한 발 쏘는 거는 강력할 수 있지만 이거 다시 장전하는 동안 말을 탄 다른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조총을 다시 재장전하는 동안 나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발 쏘고 내려놓거나 도망가야 되는 무기가 바로 이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전술을 개발해내느냐? 조총 부대를 3열로 세우는 이른바 3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는데요. 자, 이렇게 세 줄로 세움으로써 무엇이 가능해지느냐? 조총의 연사가 가능해집니다. 첫째 줄이 빵 하고 총을 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줄로 맨 뒷줄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뒤에서 미리 장전을 해놓은 둘째 줄이 나와가지고 총을 한 번 더 빵 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줄도 총을 쏘고 뒤로 돌아가면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셋째 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총을 빵 쏘는 것이죠. 셋째 줄이 총을 쏘고 뒤로 가면은 그 뒤에서 장전을 하고 있었던 첫째 줄이 다시 나와서 앞에서 총을 빵 쏘는 겁니다. 이렇게 세 줄로 세워서 연속해서 총을 발사할 수 있는 전술을 쓴 게 바로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 오다 노부나가와 일본의 패권을 놓고 한판 전투를 벌였던 다이묘 가문이 있으니 그게 바로 다케다라고 하는 가문이고요. 이 다케다 신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은 다케다 가스요리인가? 아무튼 그 사람하고 이제 붙은 전투가 바로 나가시노 전투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 다케다 가문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의 기병, 말탄 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묘 가문이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총 한 발 빵 쏘는 거 강력한 무기이지만 말탄 무사가 장전하기 전에 달려가서 밀어버렸으면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케다 가문은 가장 많은 말이에요. 기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다이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둘이 붙은 전투가 바로 오다 노부나가와 다케다 가문이 붙은 전투가 바로 나가시노 전투였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3열 전술이라고 하는 기발한 전술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탄 다케다 가문의 기병대가 자신있게 달려가죠. 총알이 한 번 빵 날아와요. 그래, 요것만 버티면 우리가 달려가서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총알이 또 날아오고 또 날아오고 또 날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다케다 가문이 자랑하고 있었던 강력한 기병부대가 전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다른 경쟁의 다이묘들을 제치고 일본 최강의 다이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다케다와 같은 다른 가문들을 제끼고 일본 통일의 기초를 닦습니다.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를 점령을 하고 이제는 일본 그 어디에도 이 오다 노부나가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다이묘는 없다라고 할 만큼 강력한 그런 어떤 지위를 확보해 놓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내가 쇼군이다라고 선언하면은 새로운 막부를 세울 수 있는 일본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문턱까지 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측근의 배신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로 아케치 미스히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케치 미스히데라고 하는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의 오른팔격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군사적인 재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가 지금 교실의 창문을 열어 교실 안의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쉬는 시간 동안 모든 창문을 열어둡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거의 다 통일해 놓은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아케치 미스히데가 생각하기에 오다 노부나가가 없으면 내가 쇼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케치 미스히데는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의 목숨을 노리고 그 절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다 노부나가는 통일을 눈앞에 두고 사망을 하였다고 해요. 뭐 일설에 의하면 끝까지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살아서 뭐 딴 데 갔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용 어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은 혼노지에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적은 사실 내부에 있다라는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케치 미스히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본의 최고의 다이묘가 되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 오다 노부나가에게는 또 한 명의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원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오다 노부나가의 밑에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면서 정말로 밑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성장을 해온 그야말로 흑수저 선공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굉장히 나쁜 놈으로 많이들 치부가 됩니다만은 일본 내에서는 또 그런 어떤 인생 역전의 표본으로서 꽤나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래는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신발 정리하는 일이었다라고 해요. 오다 노부나가가 신발 벗고 방 안에 들어가면은 나와가지고 신발 정리하는 거 굉장히 타인들이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오다 노부나가가 방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려고 방 밖으로 나와서 신발을 딱 신었는데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당연히 신발이 차가워야 되는데 신발이 따뜻한 거야. 깜짝 놀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불렀어요. 어이 원숭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숭이처럼 생겨서 별명이 원숭이였다고 해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검색을 해보세요. 나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려준 초상화이기 때문에 잘생기게 그려줬을 법도 한데 진짜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자, 아무튼 원숭이 불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달려왔죠. 네,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나의 신발이 따뜻한데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군께서 발이 시려우실까봐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주군의 신발을 품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그때 얘가 머리 잘 돌아가는 놈이구나, 나에 대한 충성심이 확실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맡겨봤더니 기가 막히게 잘하고 전쟁터에 내보냈더니 나갈 때마다 승리해서 돌아오더라. 그래서 점점 이제 지위가 높아지면서 오다 노부나가의 왼팔쯤 되는 자리까지 올라왔던 사람이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케치 미스히데의 대신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사망하자 오다 노부나가의 복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과거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었던 유능한 장수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고요. 아케치 미스히데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오다 노부나가가 닦아놓은 통일의 기초는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나머지 몇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일본의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니 그게 바로 1590년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하지 못했던 나머지 몇 가지 작업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당시 두 번째로 세력이 강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다이묘를 항복시킨 일이에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항복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일단은 싸워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잠시 일부 후퇴를 한 거죠.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 이 사람에 의해서 막부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일단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잠시 항복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일본이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 2년 전에 일본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느냐? 자, 일본의 센고쿠 시대는 중국의 전국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중국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시황자가 실시한 정책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시한 정책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시황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일하잖아요. 그죠? 화폐, 문자, 도량형 같은 것들을 통일하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적인 단위의 토지조사, 일본어로는 검지라고 해요. 검사할 검자에 땅지자를 써서 검지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전국의 토지의 면적을 재는 단위와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그래야 동일한 기준에서 전국에서 똑같이 세금을 걷고 무사들한테 똑같이 땅을 나누어 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시했던 제도가 바로 석고제라고 하는 제도예요. 땅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땅의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쌀이 얼마나 많이 생산됐냐를 가지고 그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 제도 석고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무사한테는 똑같은 크기의 땅을 줘도 그 땅이 훨씬 더 이제 석고제로 따지자면은 값이 큰 땅일 수가 있고요. 또 더 넓은 땅을 받았다 하더라도 척박하고 거친 땅이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식 계산에서는 훨씬 더 가치가 낮은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석고제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민들이 전쟁에 동원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의 무기를 전부 다 몰수합니다. 나라에서 뺏어가요. 그것을 가지고 걷어들일 숫자에 칼도자를 써서 도수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농민들의 무기를 싹 다 몰수했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농민들의 어떤 반란이라든지 지방 세력의 반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몰수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무사 상공업자 농민들 간의 이 신분 간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칼을 걷어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이나 명나라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요, 사대부, 선비가, 학자가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배층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는 게 이 사대부가 지배하는 사회, 명나라나 조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본 사회는 어때요?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죠? 무사는 뭡니까?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누구나 다 무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센고쿠 시대 때는 매일같이 일본이 전쟁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농민들 가운데에서도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 그 공을 인정받아서 무사가 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높은 자리까지 그 전쟁을 겪으면서 성장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 하지만 이제 일본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무사라고 하는 특권 계급에 의해서 나머지 일본의 백성들이 효과적으로 지배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무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 같은 놈이 또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수업 녹화의 타이밍은 잘못 잡았네. 자,
아무튼 그래서 무사 상고검자 농민 간에 신분이 이동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금지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농민들에게 무기를 몰수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세습을 통해서만 결정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센고쿠 시대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하극상의 풍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사와 농민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신분 간의 이동이 금지됨에 따라 소수의 무사가 가지고 있는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으로서 나머지 농민 백성을 지배하는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병농 분리의 사회 질서를 확립하였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신분 간의 이동을 금지시킨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요. 무사와 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의 상공업자들을 장사하거나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을 존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어디에 거주하겠냐면은 조카마치에 거주하게 있어요. 조카마치라고 하는 것은 조, 일본어로 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카, 아래 하자입니다. 마치, 마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안에 무사와 존인을 살게 했고, 농민들은 그 성 밖의 농촌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비록 농민들의 무기를 싹 다 걷어들였다 하더라도 어디서 칼 하나 구해가지고 내가 무사다 라는 식으로 무사 행세를 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과 무사가 섞이는 일이 아예 없도록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무사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다이묘가 사는 성 안의 마을에 살게 하였고, 농민들은 성 밖의 마을에 살게 하는 이런 어떤 병농 분리의 질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인들은 왜 성 안의 마을에 살게 했느냐? 무사들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사와 존인은 조카마치에 거주하고 농민은 농촌에 거주하게 하는 병농 분리의 사회 질서를 확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일본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점차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도발했기 때문에 명과 조선은 크게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한 가지 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다이묘들이 싹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항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전국의 모든 다이묘들을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또 항복하도록 만들었다. 전국의 다이묘들이 여전히 자기의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충성을 막 맹세하고 항복하고 그를 따르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2학기에 대해서 이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 수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동아시아사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비록 기말고사 성적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점수가 훨씬 더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각각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는 다들 아닌가? 선생님은 헤아리고 있습니다. 2학기 때 나도 좀 더 수업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도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방학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요. 밝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